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네. 부스비입니다. 저희는 문학동네의 김수국 문학상 수상작품집 2019년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4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혜영 작가님의 어쩌면 20번이라는 단편을 먼저 해볼 텐데요. 이 소설은 시골에 외진 곳 옥수수밭이 있는 시골이죠. 그곳으로 이사간 두 부부가 불청객들의 방문을 받아요. 새 부류가 있죠. 처음에 찜질방 사장 잠깐 왔다 갑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그 자매들, 뭐 용왕님이 노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 왔다 가고, 마지막 보안업체가 메인이죠. 메인 빌런인데 이들이 자꾸 와가지고 가입하라는 거죠. 우리 보안업체, 근데 돈이 없어요. 이 부부는 상황이 딱한 게 총 3명입니다. 부부 포함해서 그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치매에 걸리신 건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를 굳이 정신병원, 양로원, 그런 데 있던 아버지를 꺼내서 자기들이 맡은 이유는, 그래야 가족들로부터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호한다는, 같이 있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잖아요, 매달. 그 돈 때문에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고 시골까지 왔어요. 근근히 생활하는데 또 문제가, 이 남편도 지금 좀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죠. 갑자기 비명을 지르거나 이런 남편이에요. 아내 혼자 거의 아르바이트 식으로 혼자 일하고 있어요. 아내 혼자서 이 남편과 이 할아버지를 다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업체가 등장해서 결국 마지막에 돈을 뜯어가죠. 보안업체에 등록을 하죠. 남자와 여자가 커플로 이제 다가오는데, 정말 뭐 온갖 수치를 들이밀면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쇼를 하잖아요. 남자가 막 소리 지르고, 봐라,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주변에 이웃이 아무도 안 온다. 근데 보안업체에 가입하잖아? 그럼 5분 만에 여기 달려온다. 이런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얘기하죠. 여기서 예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가입해라. 이렇게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해서 가입을 합니다. 예. 이런 스토리예요. 전반적으로. 자,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아주 재밌게 네. 읽었고요. 네. 확실히 뭐 단편의 미학이 느껴지는 어, 그런 소설의 하나인데 굉장히 좀 스릴이 있었어요. 스릴. 짜임새도 딱 맞고, 음, 무엇보다 이제 스릴이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되게 구체적이고, 오, 그 3명의 빌런이 차례대로 이제 와서 맞아요. 자기 재밌어요. 말만 하고 가고 어, 계속 경각심만 불러일으키니까 어. 저까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상황을 굉장히 좀 앞에 유머러스하게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스릴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장인의 그 치매 같은, 정말, 그리고 남편의 어떤 비명 소리 같은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누가 우는 건지, 누가 뭐 먼저 울고 누가 나중에 울고 뭐 둘 다 안 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비극을 잘 썼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결국 이 소설의 메시지는 뭔가, 전 그거 같아요. 결국 가만히 보면 이 부부의 돈을 뜯어가는 건 저 찜질방 사장을 귀찮게 했을 뿐이고, 사이비 종교조차 자체도 그냥 약간 귀찮았을 뿐이지 뭐 그렇게 심한 타격을 주진 않았어요. 근데 보안업체는 결정적으로 이 부부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돈을 뜯어간단 말이죠. 이게 또 이게 되게 재밌는데, 보안업체는 우리를 지켜주는 곳인데 그걸 빌미로 돈을 다 강탈해 가요. 도둑이죠.
도둑이에요. 도둑이나 다름없어요. 어. 도둑을 막기 위해서 도둑을 들이는 셈인데 보안업체라는. 결국 매달 뜯어가니까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절묘하게 상징한 소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뭐 다 그렇죠.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들이. 핸드폰도 내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핸드폰을 사는 것 자체가 매달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통신사로 가고 뭐 애플이나 삼성으로 핸드폰 그 기업으로 가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소설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도 보면 보안업체가 처음엔 친절한 것 같다가도 어 뒤로 갈수록 노골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그냥 발악을 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이런 묘사도 저도 너무 스릴러 같은 느낌 너무 좋았고. 근데 재밌는 게 이 소설이 제목이 어쩌면 20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혼자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하늘을 봤는데 보름달이 있네. 보름달을 내가 어쩌면 20번 정도 볼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떤 폴 볼스의 소설 더 쉘터링 스카이에서 인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대사를 쓰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다. 편혜영 작가님이 밝히기도 하셨고, 이 대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기 나오죠. 96쪽에 그러면 나는 집 밖으로 달아났다. 옥수수 밭으로 갔다. 높이 자란 옥수수대 사이로 들어가 무릎을 감싸고 앉았다. 둥근 달을 보면 옥수수 밭에 숨어서 이렇게 꽉 찬 보름달을 얼마나 더 보게 될까 싶어졌다. 어쩌면 20번. 기껏해야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눈가가 시큰해졌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목이 됐다. 어, 저는 소설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의외로 다가오긴 해요. 보안업체가 이들을 괴롭히는 게 중심인 것 같은데, 이 남편이 어쩌면 20번 정도 보름달을 바라보는 그 정감? 이게 인제 이거를 편혜영 작가님은 부각시키고 싶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생각하는 읽는 이 소설의 핵심과 좀 다른 거죠. 혹시 이런 제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뭐 여기에 어떤 그 20번이라는 강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20번 동안 이 시간의 어떤 흐름을 내가 그렇게 뭐 안고 있다. 고통스럽게 뭔가 계속 경각심을 두고 있다. 어떤 파수꾼처럼 뭔가를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거는 이 노란 이미지. 마치 어. 고흐의 해바라기처럼 어. 압도적인 어떤 노란 이미지. 옥수수도 노랗고 보름달도 노랗고 그러네요. 그래서 막 영화 보면은 이제 밀밭 같은 데서 꼭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아. 노란 그런 밀밭에서.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압도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가 주는 그리고 그 노란 어떤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상징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음. 잘 그려지고 있다. 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이 장인어른이 미쳐 가지고 거의 인제 정신이 애매한 상태에서 이게 감금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장인어른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이런 것도 인제 미스테리 요소로 남아 있는 어떤 공포 소설처럼 추리 소설처럼 말이죠.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조혜진 작가님의 환한 나무 꼭대기는 했으니까 그다음 작품. 제가 황정은 작가님 좋아하거든요. 예전부터 팟캐스트도 듣고 특히 황정은 작가님의 단편집을 읽었는데 너무 저랑 코드가 잘 맞아서 파묘라는 단편입니다. 작가들도 황정은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작가들의 작가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근데 황정은 작가님 소설은 이 파묘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묘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묘사에 진짜 거의 대부분이 묘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작품들은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고 그래서 그 사람이 느꼈던 건 뭐 어떤 생각을 했고 이게 그러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황정은 작가님은 파묘라는 소설만 봐도 다 묘사예요. 그럼 의미를 '이게 어떤 의미지? 왜 이 얘기를 하지?' 이걸 독자들이 끄집어내야 돼요. 전 그게 너무 어려워요. 뭔가 이 하나하나가 동작이든 뭐 사건이든 어떤 뭐 물체가 나오든 사물이 나오든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 해설을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해설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소설도 최소 두 번을 읽어야 어 이해가 될 것 같은 소설인데 그 176 쪽에 김화영 문학평론가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너무 좋아서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단편 화묘는 근래에 보기 드문 고전적 문체와 구성을 갖춘 빼어난 작품이다. 그러니까 파묘라는 소설 자체가 그 두 인물이 나오죠. 두 인물이 그 할아버지의 묘를 인제 이제 파서 인제 없애고 인제 화장시키는 뭐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이에요. 고전적 문체와 구성을 갖췄다. 문체와 구성이 고전적이라 함은 불필요한 장식과 기교를 배제한 가독성 높은 문장으로 행동을 서술하되 통일된 시공간 속에서 인물 정황을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비교적 단순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지극히 정교한 구성으로 독자를 설득하여 뜻밖의 암시와 여운으로 감동을 자아낸다는 의미이다. 이게 인제 고전적이래요. 자, 가독성 높은 문장,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인 묘사, 단순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 정교한 구성, 뜻밖의 암시와 여운으로 감동을 자아낸다. 이런 게 고전적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많은 단편 소설들이 그 주제의 간단한 요약을 지난하게 할 정도로 자유롭고 열린 구조를 보여준다면 화면은 대체로 제한된 시공간의 틀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행동을 서술하는 닫힌 구조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새롭다. 저희가 젊은 작가상 할 때 어 이 소설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 은연중에 다양한 의미를 품었을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유롭고 열린 구조. 그걸 지향하는 젊은 작가들이 지향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저는. 뭐 의미가 다양하면 의미가 하나로 읽히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일부러 황정은 작가님은 어 닫힌 구조 로 고전적으로 썼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젊은 작가들은 열린 구조로 대부분 쓰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김승학 문학상의 작품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렇게 다양한 해석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고전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다들. 연륜이 있어서 그러실지 몰라도 근데 깊어요. 어. 계속 보겠습니다. 단 두 음절로 압축된 표제는 앞선 파열음의 폭발력을 뒤이은 생사 혹은 장묘 문화의 암시 쪽으로 연동시킴으로써 벌써부터 어떤 사회적인 동시에 형이상학적인 문제 앞으로 독자를 불러세운다. 파묘라는 제목을 말하는 거죠. 흔히 작품의 제목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는 다른 작품과 구별시켜주는 식별 기능이고, 둘째는 내용 지시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중 유혹 기능이다. 첫째 기능은 모든 작품의 제목에 고루 해당하지만, 두 번째 기능은 독자의 관심과 시장성, 좋게 말해 파격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소설들에 있어 점차 세 번째 기능에 밀려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유혹 기능이 저도 이게 공감이 가요. 뭐 소설 제목 되게 중요하니까요. 대중을 유혹해서 마케팅을 해야죠. 그런데 파면은 내용 지시 기능에 지극히 충실하다는 점에서 고전적이다. 이것도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자, 파묘. 즉 무덤을 파서 아예 말소해 버리는 최종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학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지점으로 향한다. 이 작품은 군사 분계선 근처 최정방에 위치한
할아버지 무덤의 파묘 과정을 바라보는 7가지 서로 다른 시선. 사람 이름 나오죠. 이순일, 한중원, 한영진, 한세진, 한만수, 김근일, 파묘꾼. 7가지를 다 보여줘요. 근데 이게 두루 보여주는데 어 이거를 통해서 분단 상황 이후 70여 년에 걸친 한국인의 삶의 어제와 오늘, 나아가 정체성의 문제를 표상하고 있다. 이걸 해냈단 말이죠. 황정은 작가님이. 이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7명을 다 고루 보여주면서 한국인 한국인의 삶의 어제와 오늘, 나아가 정체성의 문제까지 표상을 했다. 근데 이게 이 설명이 과하지 않아요. 이걸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죠. 한 명 한 명 인물에 대해서. 178쪽 보면 파멸을 주동하는 인물은 이순일이고, 한세진은 이순일에게 자신의 자동차로 교통편 및 동행과 보살핌의 수고를 제공함으로써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소설의 화자가 서술의 시점을 번갈아 차지하는 두 인물, 즉 이순일과 한세진이 모녀 관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그것도 한세진의 형부 혹은 한세진의 언니인 한영진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을 시종일관 장녀, 차녀, 장남, 남편 등 혈연 혹은 가족 관계가 아닌 저마다의 성명, 한영진, 한세진, 한만수, 한중원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래의 전통적 가족 관계가 거의 한 몸과 같은 혈연 공동체로부터 저마다 성과 이름으로 대표되는 독립된 개인으로 분화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앞서 지적한 서로 다른 시선 혹은 태도와 입장의 변별적 주체임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름을 부르거든요. 장녀가 어떻게 했다, 차녀가 어떻게 했다, 다른 소설은 그렇게 얘기할 텐데 굳이 한영진은 어떻게 했다, 한세진은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름을 부르는 거의 의미. 어. 파묘를 포함한 전통적 장묘 문화는 사실상 부계혈통 중심의 부권제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파묘를 주관하는 인물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며 파묘의 대상인 무덤에 묻힌 인물이 한 세대를 건너뛴 이순일의 할아버지, 남성이죠. 할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특히 분묘의 위치가 군사 분계선 근처 최정방 부대가 자리 잡은 산속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텐데 의미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이름을 불렀던 의미, 그리고 왜 여성이 주도하는지, 할아버지의 무덤을 왜 파는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황정은 작가님은 대단한 게 묘사를 집요하게 하는데 그 묘사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따져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의미가 근데 굳이 말은 안 해줘. 독자들이 찾아내야 돼. 그리고 또 군사 분계선 근처에 하필 묘지가 부대가 자리 잡은 산속이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한국전쟁, 즉 분단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정체성의 재편 혹은 붕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컨대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뿌리 뽑힌 고아의 상징과도 같은 이순일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생명 유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뿌리이므로 파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무덤은 그 정체성이 몰아된 기억의 장소인 것이다. 파묘는 그녀에게 자신의 죽음, 나아가 한 세대의 퇴장과 함께 찾아오는 정체성의 소멸을 의미한다. 할아버지의 묘를 없애버린다는 거니까. 이건 한 세대의 퇴장. 실제 그렇거든요. 자, 180쪽. 이순일에게 파묘가 정체성의 붕괴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겐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이순일의 남편 한중원은 물론 이 씨가 아닌 한시성의 자녀들에게 무덤의 주인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외증조부이므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외척이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나오고 182쪽을 보면 할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와 달리 이웃사촌인 김근일, 그리고 이순일과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로 직영리 인근에 사는 농부들인 두 파묘꾼은 비록 삭을 받고 작업의 지휘와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던 70여 년 전 과거의 시간과 군사분계선 근처 마을의 공간, 즉
일정한 집단 기억을 이순일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체성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묘 작업에 적극 가담하며 한마음이 된다. 특히 그들의 파묘 과정은 공적인 개장 허가를 받아 수행되는 공공연한 장묘 행사가 아니라 휴전선 부근 최전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은밀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2세대 특유의 불안정한 어둠을 함축한다. 확실히 할아버지 세대가 독재 정권 시절이기도 했고 그때가 진짜 특유의 불안정한 어둠,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40여 년 전 시신만 넣고 소나무 가지로 덮어 매장한 무덤은 한 세대의 정체성마저 소멸시키는 그 파묘 행사에 있어서까지도 타자의 눈을 피하여 은밀히 숨겨야 할 만큼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183 쪽이 이 두 가지 사물이 나와요. 작가는 작품의 중심 행동인 파묘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뉴질랜드의 백인 할아버지가 한만수를 통하여 이순일에게 보내는 선물 두 가지를 등장시켜요. 하나는 음식을 담는 큼직한 도자기 접시이고 다른 하나는 나치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다는 어느 할머니의 유품인 금 펜던트다. 이 엉뚱한 선물들의 상징성의 해석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상징이 있다는 거죠. 괜히 등장한 게 아니다. 어. 혹시 외국에서 온 이 두 가지 선물은 앞서 파묘 후 이순일이 재래를 위하여 애써 준비해간 묵직하게 늘어지며 왈그락 소리를 내는 그러나 조심하면 깨지지 않는다는 도로 가져올 그릇 그리고 펜 땅을 도로 덮기 전에 구덩이 속에 던져 넣은 동전과 대응하는 오브제들로 기능하는 것은 아닐까. 외부에서 온 이 선물들은 어머니는 위대하다, 당신은 위대하다라는 거창한 메시지와 더불어 정체성의 붕괴와 함께 허망한 것이 되어버린 이곳의 두 오브제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불어넣는 기능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여 혹은 정체성의 회복은 그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한세진에게 강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84 쪽의 문단을 보면요. 소설은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한세진의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파묘가 완료된 뒤에 금요일 저녁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한만수가 영상 전화를 걸어온다.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임을 자처하는 구계자 장남이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을 선언하듯 말한다. 너무 효도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어. 한세진은 지난 세대에 대한 자신만의 연민과 공감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어두운 과거에 이어져 있음을 인정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차오른 침묵의 여운으로 미래의 숙제를 남긴다. 그래서 그런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언제나 다만 그거였다고 말하진 않았다. 이렇게 끝이 나요. 진짜 근데 저는 황정은 작가님 묘사만으로 근데 이 묘사를 우리가 다 일일이 상징성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인물도 많이 나오죠, 지금. 근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정말 깊다. 어. 어,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파묘? 저는 뭐 상정은 작가를 뭐 워낙 뭐 좋아했기 때문에 워낙 이 작가는 실험적이고 미니멀리즘도 잘 쓰고 뭐 되게 동화적인 것도 잘 쓰고 이상한 나라의 뭐 앨리스 같은 것도 되게 잘 써요. 탁월하네. 다 잘하시는 만능이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정통적인 소설도 잘 쓴다. 와, 만능이네 진짜. 응.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정통적인 소설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형식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앞에까지 중간까지 다 완벽해도 뒤에 뜬금없이 주인공이랑 이게 한만수가 나와요. 한만수. 예, 외국에 간. 예. 예. 이게 정말 정통적인 작품이라면 이 파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런 정체성 그리고 그 아버지의 묘를 뭐 "왜 묻니 마니. 너가 뭐니. 그리고 너 뭐 명절에 안 오니 마니." 막 이러고 이제 싸우다가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한만수가 등장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원래 이 작가가 뭐 그렇게 그 다른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아닌데 왜 이러지? 하는 느낌으로 봤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 한만수라는 인물로 통해서 이 인간의 모순, 그리고 정말 이제 조상님을 모시는 그 묘소를 그냥 아무 생각 뭐 그냥 여기서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정말 그냥 3번 절하고 한 30번 절하고 이제 "아 조상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데 옮기겠습니다. 이장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경건한 의식처럼 정말 이제 무슨 어디 성당이나 교회보다 더 훨씬 더 경건한 의식처럼 해야 되고, 뭐 어디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막 전 같은 거 먹으면서 깔깔거리기도 하고 "아 그럼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딱 그래야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쌩 까고 있어요. 그냥 이게 파면 빨리 이렇게 해 버리고, 오히려 되게 정밀한 묘사가 들어가는 게 이런 낙엽이거나 이 가지가 이제 막 회초리처럼 나오고, 갑자기 또 묘소를 파는데 안 나와요. 뭐 소나무 막 그런 맞아요. 거밖에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독장을 계속 이제 헤매이게 만들면서 '왜 이렇게 헤매이게 만들지? 왜 이렇게 파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많지?' 하면서 이제 읽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 이런 정체성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모순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 뭔가 이제 한만수나 이제 이순일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이 사실 굉장히 좀 뭔가 그런 어떤 되게 그 인간의 어떤 진짜 뭔가 이렇게 단절, 모순, 가학성,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말로 이제 하는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사실 이게 쪼끔 뭔가 이게 그 은근히 숨겨서 잘 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잘 이렇게 아직 좀 아리까리하다 이게. 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웠던 건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묘사가 디테일한데 이 의미를 이 독자들이 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이 상징성.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긴 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아까도 인제 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일일이 다 찾아내야 돼.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독자면 좋은데 어려워요, 솔직히. 황정은 작가님의 소설이. 왜냐면 쉬운 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대부분의 작가들, 오늘 읽은 작가들이 다 그랬죠. 이렇게 뭐 되게 쉽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다 디테일하게. 근데 설명해 주면 근데 또 단점이 얕아질 수 있다. 이게 자칫하면. 너무 다 알려주니까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기도 하고. 황정은 작가님은 항상 열어 놓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극찬하는 부분이 또 황정은 작가님은 대사를 정말 잘 쓰십니다, 대화책. 156 조에 보면 짧은 대사인데도 대사가 다 임팩트가 있어요. 와, "할아버지,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이게 짧은데 임팩트가 그리고 자 157쪽 또 대화체 나오죠? 어 뭐라고요? "언제까지 혼자 그러고 살 거냐고.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 살림 물려받을 준비해야지." "내가요? 나 죽고 나면 그거 누가 하냐?" "그걸 누가 해? 네가 해야지. 네 언닌 자기 살림 있으니까 네가 들어와 해야지. 나는 내 살림 해야지. 너 하는 게 살림이냐? 살림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살림이냐? 내 집에서 나 사는 게 살림이지. 내 살림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엄마 살림을 해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들어와 배우라고 나 죽기 전에. 왜 자꾸 죽는다 그래? 내가 이러고 5 년을 더 사냐 10 년을 더 사냐. 못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야 못 됐다고 하냐 엄마한테? 말을 못되게 하니까 인연이 이런 대사가 찰져요. 너무 좋고 작가님 너무 대사 잘 쓰시고 묘사도 다 묘사예요. 진짜 디테일한 묘사들이 그래서 이걸 해석을 참 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재밌어요. 잘 쓰셨다. 그래서 혹시 뭐 파묘에 대해 하실 말씀이 더 마지막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자 173 쪽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차로 돌아가는 길에 이순일이 신은 등산화 밑창이 진흙바닥에 들러붙어 떨어져 나갔다. 그로부터 몇 걸음 더 걷지 않아 나머지 한 짝의 밑창도 떨어져 나갔다. 한세진과 이순일은 다 황당해 신발의 상태를 살피다가 딱 한 번 사용하고 내버려 두어 겉보기엔 새 것 같았지만 고무창이며 접착된 부분이 이미 사갔다는 것을 알았다. 흙바닥에 깊이 박혀 떼어내기도 어려워 보였으므로 그들은 밑창 두 개를 그대로 두고 서둘러 그 장소를 떠났다. 이, 자, 그냥 묘사죠. 의미 전혀 안 나오죠. 밑창이 떨어졌어요, 두 개 다? 황정은 작가님의 서술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창이 왜 떨어진 거야, 갑자기? 의미 있죠, 분명히. 이게 다 하나하나가 정밀한 계산과 의미를 두고 상징성과 있어요,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게 있죠. 이거 찾아야 돼요, 독자가. 왜 떨어졌을까요? 이런 걸, 이게 이런 걸 좋아하면 황정은 작가님이 최고의 작가인 거예요.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을까요? 뭐 물론 이제 소설적으로 이제 의미를 본다면 뭐 그냥 이제 파묘처럼 그냥 뭐 옛것을 버리고 오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계속 그런 징후를 풍기고 있지만 근데 과연 조상의 것을 옛것을 버리고 음, 새 걸로 채우는데 새 뭐 밑창으로 하거나 새 신발을 사는데 과연 그게 나중에 뭐 이 옛것을 이렇게 그냥 이제 하면서도 그거를 이렇게 어떤 의미화해서 두는 어떤 의미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둘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 하면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못 찾겠어요. 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파멸을 해서 조상의 어떤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요즘에 뭐 그냥 제사도 뭐 안 지내잖아요, 그런 이제. 집 많죠. 예, 점점 안 예. 지내고. 이제 우리 세대 때는 제사가 거의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음, 그 예전에는 80% 이상이 다 제사를 지냈는데 음, 그러면은 과연 이 변화가 그리고 그 제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점점 잊혀진다는 게 더 기정사실화되고 음, 사실 그 조상뿐만 아니라 공동체 윤리나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나 이제 뭐 대면 하는 게 이제 멀어질 텐데 음, 개인주의 사회가 될 텐데 음, 이 자유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뭐 쾌락을 찾거나 여러 가지 욕망을 찾거나 혹은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억압보다 어떤 개인의 자유를 찾는 것이 뭔가 적합해 보이는 어떤 사회가 되고 있지만 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싶어요. 음, 어, 저는 오히려 뭐 물론 이제 제사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하면서 음, 옛날 엄마가 그랬지, 옛날 아빠가 그랬지. 약간 요런 느낌을 음, 좀 보라고 싶긴 합니다. 네. 이거 하나 방금 읽어드린 건 예시인데요. 황정은 작가님 문장이 그래요. 묘사를 하는데 의미를 깊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를 밝혀내는, 추적하는. 그래서 한 번 읽어서 안 되고 여러 번 읽어야 이제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김하영 평론가님의 해석을 좀 장황하게 읽었던 거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다음 소설은 최은미 작가님의 운내예요. 저는 이번 그 운내란 작품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7편에 우리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문장이 제일 가볍고 경쾌하지 않았나. 되게 유쾌했어요. 물론 좀 마지막엔 비극으로 끝나긴 하지만 좀 되게 재밌게 썼다. 이게 문장이 통통 튀어요. 발랄하다 그럴까? 전 이 운내란 작품의 문장을 좀 많이 읽고 싶습니다. 다른 작품은 해설 위주로 읽기도 하고 작품마다 달랐죠. 구조를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거는 문장을 읽을 만한 소설인 것 같아요. 통통 튑니다. 자, 187쪽 보면 운내에 갈 때 나는 트럭을 타고 갔다. 나를 운내까지 태우고 갔던 어른은 당시 28세로 코를 삼키는 분이었다. 유리가 실려있지 않음에도 트럭을 천천히 운전하셨고 터널이 나오면 어깨를 오므리면서 코를 끌어당겨 먹으셨다. 요런 요런 서사부터가 뭔가 포인트가 있잖아요. 코를 먹는 어른.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짭짤하고 질긴 것.
씹자마자 부서지는 단 것들이 먹고 싶을 때면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했다. 운내에 있던 여러 날,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정기적으로 먹고 자란 것들을 생각했다. 엄마는 달콤한 걸 쥐어줄 때면 크고 작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분이었다. 나는 12개의 초코파이 한 통을 먹으면 12개의 초코파이 한 통만한 죄책감을 느낄 줄 알았다. 나는 죄책감의 질감과 크기와 냄새와 열량을 알았다. 그때 나는 지금보다 똑똑했다. 뭔가 그 포인트를 정말 잘 잡으세요. 이게 읽을수록 맛이 있거든요. 자, 189쪽. 이게 어떤, 그러니까 화자가 주인공이 운내라는 곳으로 가는데 뭐 어떤 건강원 같은 곳이에요. 근데 좀 사이비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건강원인가 싶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머무는 거죠. 거의 캠프처럼. 거기서 어떤 친구, 승미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승미가 잘못되기도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음, 묘사가 정말 잘 돼 있고 재밌습니다. 어, 보면 정, 정가, 그것은 정당한 값, 혹은 정상 가격이라는 뜻으로 정가라고 읽어야 했다. 하지만 승민은 너무도 진지하게 정가를 정가라고 읽었다. 제가 승미로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정가를 정가라고 읽는 저 멍청한 애가 승미로구나. 인물 묘사 너무 좋아요. 어? 바로 위에 그 천연 약초백에 정가 8만 원, 뭐 육각 소정방서 정가 3만 원, 승미가 읽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가 8만 원, 정가 3만 원 이렇게 읽거든. 아 너무 탁월해, 진짜 재밌어. 음. 그로부터 2달 뒤 나를 운내에서 데려가면서 엄마는 물으셨다. 승미야 무엇을 했냐고. 나는 끝말잇기를 했다. 어, 이게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190쪽에 보면 음, 자, 트럭에서 내릴 때 발이 닿지 않아 머뭇머뭇하다 점프를 했다. 막 피어나고 있는 불칸 목련을 보았고 유리문까지 걸어가면서 어떤 냄새를 맡았다. 종이를 태운 냄새, 화장품 뚜껑 냄새, 바나나가 익어버린 냄새, 초냄새, 녹냄새, 볼펜 똥냄새, 맵고 화하며 쌉쌀하고 단 냄새에 뭐 하나가 더 얹어진 그런 냄새였다. 승미와 나는 그 냄새를 운내라고 이름 붙였다. 오리는 툭하면 코를 쏴주고 말했다. 아, 운내나. 그곳 운내에서 승미와 나는 끝말잇기를 한다. 정가도 못 읽는 멍청한 승미에게 나는 어쩌다 이런 단어를 말하고 만다. 트럭. 럭비공이나 럭셔리 같은 예측 가능한 단어가 나오면 역시나 실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몰라 공원이나 리본 같은 단어는 준비해 놓는다. 근데 승미가 이렇게 말하죠. 럭키 세븐. 네, 럭키. 저 이거 보면서 빵 터져 럭키 세븐을 말하다니. 어, 그리고 이제 뭐 산주님 얘기도 나오고요. 재미있는 게 산주님이 천연 가습기라 칭하는 정원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실리콘 수초들이 소용돌이 치듯 향해 가는 수반의 정중앙엔 배를 내밀고 서서 오줌을 갈기는 남자의 동상이 서 있었다. 산주님은 정원 얘기를 즐겨하셨다. 수반 바닥에 깔린 건 그냥 자갈이 아니라 록산 크리스털이라 하셨고 수반의 물 또한 그냥 물이 아니라 파동 육각수라고 말했다. 승민은 다른 건 잘 먹었지만 노른자가 새는 계란 프라이를 힘들어했다. 음. 그리고 뭐 이런 묘사들이 되게 묘사 하나하나가 되게 디테일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인물에 대한 묘사도 탁월하고요. 그 인물 묘사가 뒤에도 또 나오는데 그게 정말 잘 이어져요. 저녁 밥상에 합류하는 남자 어른은 뒤치에 상주했고 군복 우아기를 걸치고 다녔다. 이 인물도 특이하죠. 당시 59세로 승미와 나를 아가라 부르셨다. 밥상 앞에선 피떡이 얘기를 즐겨 하셨다. 침묵의 살인자이자 만병의 근원이며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 그게 바로 혈관에 끼는 피떡이라고 하셨다. 모든 문제는 다 피해서 비롯된다고 거듭 말씀하셨고 병을 널리 알리라 하셨다. 이 군복 우아기 입고 다니는 분, 이분도 특이한데. 그리고 이 얘기도 나오죠. 193쪽. 수련방의 벽면엔 검은색 점 하나가 찍혀 있었는데 그걸 지구라고 말해준 건 승리였다. 수련방에 머물다가는 사람들은 그걸 지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보면서 지구에 나의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수련법인 거죠. 검은 점에.
수련자는 살아온 과거를 시간순으로 떠올리며 과거를 시각화해야 한다. 근데 모두 시각화해 차례차례 지구에 버려야 한대요. 시각화를 잘해야 거기에 얽힌 감정까지 완전히 버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음. 감정이 기혈을 막아 병이 된다는 얘기가 한참 이어지다 글은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수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질병 치료에 있는 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장. 나는 그 문장을 흉내내 일기에 쓰곤 했는데 이거야말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기와 유리집으로 끌어오는 핵심 화법이 아닐까. 당시에도 생각했던 것 같다. 음.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음 그리고 뭐 진짜 묘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운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승미와의 에피소드들. 음. 나와 달리 승미는 자신이 운내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197 쪽인데요. 승미는 이전에 까진 적이 있었다. 계속 까질까 봐 승미의 엄마는 승미를 운내에 보냈다. 승미는 나처럼 운내의 학교로 전학을 한 게 아니어서 1년을 꿇는 중이었고 나처럼 운내에 살 운명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운명이었다. 어, 승미는 다만 허공을 보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운내나. 심심했냐고 물으면 돼했다고 했다. 뭐? 돼했다고? 뭔가 돼했어. 어떤 날은 쓰리쓰리하다고 했다. 승민은 돼할 때보다 쓰리쓰리할 때가 좀 더 많았는데 머리가 아파도 쓰리쓰리했고 잠이 안 와도 쓰리쓰리했고 해가 져도 쓰리쓰리했다. 그때 승민은 쓰리쓰리했다. 이런 부분이 말의 은율이랄까 동화적인 느낌? 너무 재밌어요. 읽는 맛이 나고. 음. 그리고 이런 노래하죠. 승미랑 뭐 노래하는데 구리 딱따구리구리 마요네즈 마요네즈 케찹은 맛있어 인도 사이다 사이다 오땡큐 그래도 나는 잘 안 죽었다 하지만 가을길만 나오면 트랄랄랄라에서 꼭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말놀이 하는 거죠. 그리고 포토트럭이 유리지게까지 싣고 있다면 그건 코를 먹는 어른이 목련나무 사이를 거닐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른은 은색 봉오리 두 개를 양쪽 콧구멍에 끼우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나무 사이에 서 있곤 했다. 음. 그러니까 한번 나온 인물이 쉽게 퇴장하지 않고 여러 번 등장해요. 나올 때마다 반갑죠. 정겹기도 하고. 음. 승미가 자주 사 먹던 건 포도맛 폴라포. 샴푸 칠한 머리를 양동이에 담그면 치익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가 무서웠다. 그리고 200쪽에도 재밌는데 이 언어가 거의 파괴돼요. 그것은 모음으로 먼저 온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티읕? 티읕만 써 있습니다. 티읕? 아니면 각, 티읕? 티읕이 온다는 건 좋지 않다. 밥상 앞에서 온다는 건 더더욱 좋지 않다. 티읕이 와도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200쪽 아래 보면 울고 싶어 때려줄까? 아니. 티읕은 어떨 때 와? 이 완전히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자음만 있죠. 모음이 사라졌어요. 그냥 좀 돼할 때 티읕은 이거 이응 쌍디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기응 니은 지읒 뭐 쓰리쓰리해 꼬집어 줄까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어, 재밌어요. 이런 파격도 보여주셨고 202쪽에 어느 날 승미의 엄마가 고민을 말한다. 내 딸이 까졌어. 내 엄마도 고민을 말한다. 내 딸은 날 힘들어해. 어, 캠프 보내듯이 우리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승미가 어느 날 이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죠. 203쪽. 승미가 말했다. 자신은 자연수에서 분수 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4 빼기 9분의 5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어디에 말도 못하겠고 그게 너무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4학년 수학이었다. 그걸 모른 채로 13살이 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됐다. 내가 믿지 못하자 승민은 자신의 송곳니를 보여주었다. 빠지고 다시 난 이가 아니라 아직 안 빠진 이라고 했다. 내가 뻥치지 말라고 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승미가 말했다. 자신은 사실 11살이라고. 키도 다리 길이도 얼굴도 눈빛도 누가 봐도 13살인 승미의 고민은 그것이었다. 자신이 11살인 것. 2년 전부터 계속 11살인 것. 언제까지 11살인지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문장이 넘어가서 "사열이 뭐예요?" 이제 승미가 묻죠.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승미는 관련 책들을 독파합니다. 인제 독파하고, 그리고 군복 우아기 어른이 자기 동생 얘기도 하죠. 동생은 이 이러고 꽉 껴안고서 놔주질 않았다. 그게 그 아이가 싸우는 방식이었지. 이렇게 인물을 하나하나씩 특징으로 각인을 시켜요. 아까 코를 삼키는 어른, 군복 우아기 어른, 꽉 껴안고 놔주지 않는 그 동생, 이런 게 각인이 되는 거죠, 독자한테. 정말 묘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특징을 잘 잡아서.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던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른은 말하죠. "나는 아직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아직 안 잡혔어." 어 이런 것들. 그리고 207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디귿희읗게 늙기 직전의 남자라던데, "우리는 키득거렸다. 어쩐지 얼굴이 지읒니읒 티읒 쏠리더라니." 제 생각에 이거 같아요. 얼굴이 존나 토 쏠리 그거 하지 않을까. 어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재밌죠. 음. 승민이는 그래서 사열책만 파고들어요. 파고들고, 어 승민은 말했다. "피를 빼내버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새 삶을 얻었다." 쭉쭉 넘어가서, 그리고 산주님이 산산 이야기, 210 쪽에서 211 쪽에 그런 얘기 나오고요. 승민은 숟가락 청열 요법이라는 것도 나한테 해 줘요. 응, 그런 것들. 214 쪽에 보면 이게 약간 동성애적인 느낌도 나죠. "긁어 줄까?" 승미가 말했다. 승미가 내 등줄기를 긁어 내려갔다. "좋아. 응, 얼마만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쳤다. 30 개의 키세스 초콜릿 한 봉지만큼. 겨드랑이를 지나 팔뚝 안쪽을, 허리를 지나 골반과 허벅지를. "여기도 좋아? 응, 얼마만큼?" "투게더 아이스크림 한 통을 앉은 자리에서 다 퍼먹은 것만큼."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인제 215 쪽에 보면 승미랑 하늘색 바지를 사러 가요. 근데 "하늘색 뭐야? 하늘색이잖아." 내가 말했다. "군청색 보고 웬 하늘색?" 승미가 말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너 군청색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승미는 우겨요. "파랑이에 흰물감 섞으면 나오는 게 군청색이지. 야 너 진짜 왜 그래?" 그래서 "한 왜 너는 왜 그러는데 진짜 왜 그래? 하늘색을 보고 왜 군청색이래. 그거 군청색 맞아." 이게 하다가 나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 따라오지 마. 눈에 띄지 마. 딴 길로 가." 하면서 217 쪽이 절정에 달하죠. 짜증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다. 다 물리고 싶었다. 잠깐이라도 좀 꺼져 버려. 꺼지라고. 음. 계속 그래서 218 쪽에 보면 승미가 나한테 요구를 해요. 사여를 해 달라고. "나는 기꺼이 설득된다. 이제 승미는 죽은 피를 뽑아내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나는 그걸 안다. 근데 나는 승미에게 해 준다." 근데 아마 이게 승미가 이렇게 해서 죽은 것 같아요. 너무 피가 빠져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까지 명랑하게 가다가 되게 명랑했었어요. 너무 좋았고 훈훈한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어.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나 웃네는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219쪽 아래 보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나는 토했다. 나는 나무밭으로 내달렸다. 나는 찾았다. 나는 이름을 불렀다. 나는 뛰었다. 나는 휘저었다. 나는 소리쳤다. 나는 허우적거렸다. 나는 넘어졌다. 나는 깨졌다. 나는 기어올랐다. 나는 쥐어뜯었다. 나는 실렸다. 나는 도망쳤다. 나는 찾았다. 나는 불렀다. 나는 만졌다. 나는 먹었다. 나는 했다. 나는 썼다. 나는 지웠다. 나는 찢었다. 나는 맡았다. 나는 썼다. 나는 벌었다. 나는 믿었다." 일부러 이렇게 나를 강조해서 단문의 연쇄로 쓴 것 같아요. 이런 또 문장의 파격, 모험, 이런 것도 있고, 그 범 짓고 산주님은 수령방을 폐쇄하셨죠. 어. 승미 221 쪽에 보면 군복 우아기 어른은 칠순이 되던 해에 피떡이 경동 피떡 이것도 왠지 웃기더라고요. 피떡 얘기 아까 했었는데 피떡이 경동맥을 막아 생을 달리하셨다. 승미의 엄마는 내 엄마와 연을 끊으셨다. 엄마는 나에 대한 두려움을 끝내 버리지 못하셨다. 이렇게
뭐 계란은 완숙만 먹는다. 이것도 승리가 그랬으니까요. 계란 노른자를 안 터뜨렸으니까. 어 그러고 있으면 나는 내가 트랄라라에서 죽던 것이 떠오르고 승민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로 생각이 이어진다. 왠지 승민은 울 때 뺨을 닦지 않고 턱을 닦는 여자가 되었을 것 같아 생각한다. 다 울고 난 뒤에야 눈물을 닦는 여자. 요런 묘사, 특징을 정말 잘 잡아내죠. 그러니까 좀 청승맞은 여자. 잘 있다가 갑자기 시계에 귀를 대보는 여자가 되었을 것도 같다. 오래 자는 사람의 심장에 귀를 대보듯이 시계에 귀를 대보는 여자. 어쩌면 짧고 외로운 낮잠을 자는 여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깨고 나면 여기가 어딘지 한참을 생각해야 하는 13살이었을 때 나는 운내에 간 적이 있었다. 지금 이곳엔 15칸의 방이 있고 나는 그중 하나를 항상 비워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낮이든 밤이든 나는 그 방에 불을 켜둔다. 꽤 많이 읽었는데요. 운내의 문장들. 전 정말 좋게 봤습니다. 파우스트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봤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이 소설의 장점은 말 그대로 이제 유년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어떤 우정, 그리고 뭐 승리, 그리고 어렸을 때의 추억, 그거를 이제 다시 견지하는 어떤 느낌이 강하죠. 근데 이제 뭐 굳이 이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징을 또 많이 이제 또 쓰는 어떤 의미에서 많이 좋은데요. 또 이제 우리 예전에 막 그런 놀이 있잖아요. 막 고무줄 놀이나 예. 실뜨기나 어,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쓴다면, 실뜨기는 뭐 이제 뭐 일본도 쓰고 하니까 이제 좀 더 또 세계적인 문학의 어떤 한 걸음을 위해 고런 거를 하나 딱 추가하면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음. 했습니다. 어, 운내의 문장들은 좀 어떠셨던가요? 전 되게 재밌게 잘 썼다. 이게 재밌는 게 근데 잘 썼는데 저는 이게 마지막에 비극이잖아요. 희극인 줄 알았더니 승미가 그렇게 나 때문에 사열하다가 죽어버렸던 건데 근데 이게 앞부분이 되게 희화와 어떻게 보면 동화처럼 처리가 돼 있어서 이 마지막에 죽음이 정말 비극적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전반적으로 되게 슬픈 비장한 기운으로 갔다면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나다가 되게 낄낄거리며 보다가 갑자기 승미가 죽어버리네? 그래서 이 효과가 일부러 이렇게 썼나 싶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셨나요? 이 문장? 네. 저는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승미가 죽고 그리고 어르신도 죽어서 어. 이게 쪼끔 뭔가 그 원래 뭐 이제 그 추억을 할 때 어떤 과감한 효과로 상실의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 이제 소설의 정석이라 주인공을 아니 뭐 주변 등장인물들을 많이 죽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어김없이 승미와 그 어르신을 죽였죠. 음.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실의 그런 아픔이 이제 찾아오고 그런 음. 어떤 게 들어가는데요. 뭐 저는 뭐 그냥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지만, 뭐 음. 소설에 뭐 그런 게 당연히 이제 가장 이제 상실의 아픔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뭐 복선을 좀 깐다면 음. 뭔가 이제 앞에 있어서 이제 뭔가 이제 뭔가 복선. 이렇게, 음. 예,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빗이에요, 사실. 아 분위기가 맞아요. 너무, 전반적으로. 예. 앞에 읽었던 소설은 뭐 그 어떤 뭐 무슨 화남 나무 밑에서 그거는 너무 아 어둡고, 여기는 어두운 너무 밝아서, 예 어둡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독자를 되게 꺼림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불안 요소, 음. 막 성미가 이제 앞에 징검다리를 걷는데 다리를 삐끗 한다든지, 맞아. 아니면은 막 그 어르신이 고혈압이 있으시다든지 갑자기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음. 이제 뭐지?' 하면서 음. 이제 밝은 분위기가 순간 또 이제 다시 어두워졌다가 밝게 되는 음. 고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복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복선이 앞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음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설인데요. 김금희 작가님. 이분도 대단한 마지막 이기성이라는 제목의 단편인데 이 소설은 간단해요. 이기성이란 이름의 이 사람 주인공이 일본에 유학 간 적이 있죠, 예전에. 유학 가서 그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당했다, 자기가. 그때 당시에 뭐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 조장이 4 번이 아니라 5번 칸에 타라. 여기 자리가 없다고. 근데 5번 칸이 하필 다른 데로 가는 그 열차여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 조교가 일부러 자기를 왕따시킨 거다. 이래 가지고 인제 투쟁을 하게 된 거죠. 이 주인공은. 인종차별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유키코라는 사람을 만나 봐라. 소개를 시켜 줍니다. 선배가, 모리타 선배가. 유키코는 특이해요. 근데 어떤 학생이냐면 그 여학생은 친구를 화장실 변기로 데려가 쿠소를 보여주었다고 해. 쿠소. 그건 일상에서도 욕설로 쓰여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한다고 배운 일본어. 우리말로 하면 대변, 똥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자기 똥을 왜 이 소설은 근데 미학적인 걸 분명히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김금희 작가님은 저희가 같이 읽었을 것 같은데 그 저번에 그 작품이 있어요. 너무 한낮의 연애인가? 선배 선배한테 그 특이한 그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죠. "선배 그러지 말고 저 나무나 봐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선배가 사과하려고 왔는데 "그 말 그러지 말고 저 나무나 봐요." 이거 기억나거든요, 저는. 어 되게 특이한 인물.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인물? 을 묘사하는 게 탁월하신 것 같은데, 김금희 작가님은. 이 작품도 제 생각엔 이기성이란 이 남자의 대립 대립되는 이 남자가 깨닫게 되는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캐릭터가 빛나는 소설인 거죠, 이것도. 보면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투쟁하는 방식으로 이 여자분 유키코는 그 배추를 심어요. 그래서 배추를 심었는데 그게 인제 포인트죠. 근데 그전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242쪽 보면 둘이 오므라이스를 먹죠. 근데 나는 이 오므라이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얇고 매끈하지 않고 프라이한 것처럼 두껍고 가장자리가 타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 건데 유키코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종업원을 불러 음식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런 요청을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계란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맛이 이상합니까? 아니, 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클레임을 걸어요. 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일관되죠. 아까 쿠소, 자기 변소 데려가서 쿠소를 보여준 거랑 이 계란 후라이가 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오므라이스가. 이런 얘기도 하고, 유키코는 미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키코는 그래서 근데 지금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 현실과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 회상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워인 도쿄 타워를 아니, 관광객들과 같이 둘러보는 거죠. 247 쪽에 보면 그에게 유키코는 미학을 공부하는 예술학도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도쿄의 흔한 20 대처럼 기억에 남아 있었다. 음 그리고 248 쪽에 "나는 가끔 모르겠어. 사람들이 뭘 아름답다고 느끼고 뭘 혐오스러워하는지. 그런 건 어쩌면 영영 모르게 되는 걸까?" 이런 말을 하고, 250 쪽에 보면 한마음이라는 이름의 동아리에 그가 찾아갔죠. 거기서 인제
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251쪽에 보면 유키코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네가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건 우리를 위험으로 보는 거야. 너는 유학 생활이 끝나면 한국으로 가겠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이런 말을 하죠, 유키코는. 음. 자, 252쪽에 유키코가 인문동 앞에 나타나요. 다른 사람은 다 흩어졌어요. 나 혼자 남았죠. 이 항쟁의 현장. 어, 비닐봉지 가득 면장과 같은 도구와 곡괭이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리고 말도 없이 그가 서 있는 자리 뒤편 건물과 건물 사이 잡초와 들꽃 따위가 그 듬성듬성 핀 손바닥만한 땅을 갈기 시작했다. 아, 배추를 심어요? 안녕 유키코 잘 지냈어? 그런데 지금 뭘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문제를 해결 중이야. 유키코는 제법 고랑이 생긴 공터도 밭도 아닌 모호한 공간에서 노동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 중인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다 배추를 심는 편이 너가 그렇게 멍청이처럼 서 있는 오전보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 배추를 심죠. 배추가 뭐란 말인가? 255쪽에 보면 그 배추밭은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었다. 어. 근데 이 효과가 있어요. 투쟁의 가드닝. 누가 그걸 또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근데 또 다시 심고, 그런 투쟁들. 근데 256쪽에 보면 어떤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심기를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고, 오히려 응원해줘요. 배추를 심는 행위에 대해서 철학적인 의미를 막 설명을. 어, 이런, 사실 이런 사건이에요. 배추 심었다. 이게 이제 유키코가 결정적으로 했던 건데, 유키코를 다시 찾아가고, 다시 만나고, 그리고 타임캡슐을 그때 묻었는데, 50원짜리 50엔짜리 동전을 묻었죠? 예, 삶의 마지막 진실들을 만져보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김금희가 김금희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매력적인 캐릭터랑 정말 잘 그렇죠. 맞는 음. 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상황도 너무 재밌죠. 되게 철학적이면서 재밌어요. 어, 그래서 뭐 이런 캐릭터가 현실에 있을까 하는데 약간 뭐 사유리 씨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은 뭐 워낙 그냥 뭐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코멘트가 뭐 별로 없네요. 이게 재밌게 음, 봤어요. 음. 이 재밌는 게 우리 방금 전에 소설 어, 그 최은미 작가님의 운내는 문장이 재밌었고요. 그 문장이 이런 되게 재밌었어요, 읽는 게. 근데 이 두 번째 소설은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은 캐릭터가 정말 빛나는 진짜 캐릭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 자체 이게 뭔가 독특한 사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 좀 해설 리뷰를 볼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신영철 문학평론가님께서 이분이 글 진짜 잘 쓰거든요. 어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긴데 일단 핵심만 보면 269쪽에 그가 쓴 것은 연애 소설이 아니라 차라리 연대 소설이다. 이런 말. 270쪽. 어, 여기 나오죠. 양희 아까 너무 한낮의 연애 그 소설. 양희가 그러지 말고 나무나 보자고 말할 때처럼 유키코는 그러지 말고 밭이나 가꾸자고 말하는 것일까?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이상하지만 이상해서 끌리는데 그의 꼭 연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로 인해 내가 달라지고야 마는 이야기. 김금희의 서명과 또 같은 플롯이 작동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미감 자체를 변화시키려 했다. 그래서 272쪽에 보면 철학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문단 유키코가 미학을 전공했으니 말이지만 여기서 칸트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다.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즉 심미적 판단은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름을 통찰한 사람이 바로 칸트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 판단할 때 자신의 판단이 타자들의 기준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도 기대한다. 소위 공통 감각이다.
그것은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뜻에서 하나의 전제, 구성적 원리로서의 공통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추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이념, 주제적 원리로서의 공통감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력 비판에 써 있대요. 음. 그래서 심리적 판단은 모든 타자의 위치에서 사고하기를 촉발한다. 그래서 미적 판단이 도덕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언제나 타자의 기준을 동시에 성찰하는 일이고, 이를 통해 이기주의의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맞세워 볼 수 있다. 이기성 대 공통감. 이기성, 이기주의겠죠. 하필 주인공의 이름이 이기성임을 지적하고 여기서 이기성이란 제 몸의 현실적 위치를 넘어서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 의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짧은 연애의 기록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연대이자 궁극적으로 실패한 연대의 기록이다. 이런. 그리고 동전 만지는 거 보면서 이런 마지막 해설을 하는데, 마지막 진실을 만져보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진실을 배우면서 이제 그는 달라질 것이니 우리가 아는 그는 마지막 이기성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미학에 대한 것들. 확실히 이 소설은 미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추 얘기를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배추를 굳이 왜 심었을까? 유키코는. 배추의 의미는 뭘까?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뭐 모든 이제 소설에서 얘기하는 개인적인 미학, 개인적인 상징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전작인 뭐 나무를 뭐 보자 이것도 뭐 나무, 예. 그거는 약간 사건 뭐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본질을 봐라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요 어, 이거는 뭐 배추를 심는다는 게 뭐 사과나무랑 이제 좀 재밌게 음, 동렬이 되면서 뭐 나는 죽더라도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음, 이거를 약간 패러디 한 것 같이 마치 그뭐 패러디도 아니고 이렇게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음, 그냥 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음, 뭐 누가 뭐라 하든 음, 근데 그 누가 뭐라 하든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또 귀엽게 느껴지는 음, 뭐 공동체의 어떤 그런 느낌이 또 있는 음. 것 같습니다. 저는 배추를 심는다는 게 파격으로 보였던 게, 보통 우리가 학생 운동한다 그러면 7, 80년대 거리로 나와 가지고 막 투쟁하고 외치고 막 머리띠 둘러매고 돌멩이 던지고 뭐 구호 외치고 그러잖아요. 플래카드 들고. 그게 보통 하는 시위의 우리 좀 뭐 일반적인 모습들, 상식적인 평균적인 모습일 텐데, 그런 시위가 아니라 배추를 실제 주인공 이기성은 그렇게 했었죠. 그런 누구나 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는데 배추를 심는 시위를 한다. 이건 진짜 파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효과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배추밭을 보고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들이 왜 배추를 심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던. 아, 투쟁이라는 것도 오늘날의 뭐 시위나 오늘날도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배추를 심는 이런 그 미학적인 방식의 투쟁. 어, 이 시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어, 작품이지 않나. 미학적인 것들이 중요한데 시위도 좀 더 미학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더 새로운 시위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배추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파격적인 미학적인 것들 건드리는 거죠, 사람들의. 그런 건 이제 창의성의 영역인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생각하게 됐던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7편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총평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한번, 이 전반적으로 어 제가 13회까지 읽었던 젊은 작가상과 비교했을 때 김승옥 문학상의 느낌은, 이게 일주일 만에 소화하기엔 너무 벅차다. 어 제가 그래서 2주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의 리듬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응. 다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읽어가다 보면 언젠가 또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격조랄까?
이 무게감, 깊이감, 연륜, 이 정말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이 작가들 한 명 한 분 한 분이 등단한 지도 꽤 되셨고 거의 뭐 50 가까이 되셨으니까요. 작품집도 많이 내시고 상도 평균 한 6편, 6개, 7개 받으셨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쓰신 이게 저는 작가의 품격, 우리나라 그 한국 문화의 깊이 그걸 느낄 수 있었던 작품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읽으면서 많이 들었고 사람이 좀 겸허해진다 그럴까. 사실 젊은 작가상 읽을 때는 제가 좀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어 이게 생각도 들었는데 김승옥 문학상 와서는 뭔가 묵직해요. 뭐에 묵직해 그냥 보면서 겸손한 마음이 들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작품을 또 잠깐 이제 한 줄 평 정도로 하면 윤성희 작가님의 어느 밤. 이건 킥보드 타는 할머니.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털어내죠. 털어내는데 그 속도감도 있고 어 이게 할머니가 자기 얘기하면서 마지막엔 청년도 만나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엮이는 이 구도 참 좋았다. 그리고 권혜선 작가님의 하늘 높이 아름답게. 어 이거는 하늘 높이 아름답게 이거는 죽은 마리아를 둘러싼 5명의 증언들 각자 다르죠. 베르타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이거는 구성에 그러니까 화자를 어떻게 두느냐, 누가 증언할 것인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구나. 그럼 똑같은 이야기라도 너무 재밌어지고 또 색다르게 볼 수 있구나. 그 화자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했던. 제가 이제 소설을 쓰더라도 '나는 그럼 화자를 어떻게 설정하지?' 이런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1 인칭이냐 뭐 2 인칭이냐 3 인칭이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잘 설정해야 된다. 그런 걸 고민했던 좋은 작품이었고 편혜영 작가님의 어쩌면 20번 요거 옥수수밭 이 이사 가서 세 부류의 불청객을 만난 그거죠. 마지막에 인제 찜질방 만나고 사이비 사람들 만나고 마지막에 그 보안업체에 완전 돈을 뜯기는 그냥 자본주의의 적나라한 그 실체를 보여줬던 작품이라고 보고 스릴러 형식의 조혜진 작가님의 환한 나무 꼭대기 이건 두 여자 그녀와 혜진인가? 두 여자의 스토리 혜원 두 여자 스토리인데 이 부분도 참 독특했어요. 어 인제 마지막에 인제 거의 인제 허무주의에 빠져서 절에 갔다가 그것도 또 허무를 느껴서 또 결국 허무를 느껴서 갔다가 허무를 느껴 나온 셈인데 이 그녀는 삶의 희망을 그 회원으로부터 찾았죠. 어 어떤 마지막에 인제 진짜 나무 꼭대기가 환한 달이 걸린 걸 보고 살아갈 힘을 욕망을 찾았던 그런 이야기를 봤고 황정은 작가님의 파묘는 진짜 묘사만으로 이루어진 소설인데 어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하는 어 '나도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 근데 굳이 이렇게 작가는 욕망이 쓰다 보면 설명을 하고 싶잖아요 자꾸. 얘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거야." 그러면 편하거든요. 읽는 사람도 편하고. 근데 황정은 작가님은 그렇게 안 하고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묘사 근데 다 의미가 있어. 상징이 있어. 그걸 찾아야 돼. 누군가 보기엔 더 어렵겠죠. '이게 뭐야?' 싶겠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거죠 이런 작품이. 묘사 하나하나가 너무 디테일해. 의미가 있어. 이런 거고 최은미 작가님의 운내 이것도 묘사가 압권인데 재밌죠. 묘사 자체가 그냥 낄낄거리면서 웃다가 보다가 마지막엔 반전. 죽었네 갑자기. 근데 묘사가 좋았던 너무 재밌었어요. 김금희 작가님의 마지막 이기성은 어 투쟁하는 방식에 대한 미학적 성찰? 이렇게 배추를 심는 걸로 기존의 투쟁 방식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김금희 작가님은 뭐 캐릭터 묘사가 워낙 탁월하니까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만으로도 소설이 사는 걸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저의 총평이자 각각의 작품에 대한 평가이고 이제 파우스 님도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윤성의 어느 밤은 이제 밤의 알리바이라고 해서 이제 밤이 이제 가진 그런 어떤 인간의 고통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변명 같겠지만 뭔가 이제 계속 뭔가 인간의 삶이 흘러가게 되는 어떤 근거, 생의 근거가 이제 어느 밤인 것 같고요. 하늘 높이 아름답게 권여선 작품은 뭐 간호사 그런 어떤 얘기를 또 뭐 하고 싶어서 뭐 새하얀 기적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마리아의 어떤 삶이 되게 이제 순결하게, 그리고 장인을 또 아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응, 그 조국도 않고, 맞아, 그리고 뭐 맞아. 가정에서도 이제 쫓겨났다시피 했지만 어, 증오할 만하지만 어, 다 안았던 그런 맞네. 새하얀 기적하고, 음, 현혜영의 어쩌면 20번은 이제 원래는 이제 달의 침입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어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 예, 현혜영, 예. 현혜영 작품 아 그러면은 그걸로 하죠. 달의 예, 침입. 네. 예. 달의 침입으로 하고 어떤 의미죠? 좀 설명을 다했지. 결국에는 응. 뭔가 그 상징의 권력이 침입한다는 거죠. 아, 돈이든 아, 아니면 위협이든 아, 어떤 상징이든 세월이든 시간이든 계속 뭔가 침입을 계속하는 거죠. 맞아요. 예. 조혜진은 화는나무 꼭대기는 달의 침몰로 하고요. 어, 이제 황정은의 파묘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는 뭐 이렇게 숨겨진 진실로 하고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냥 숨겨진 진실로 하고 음, 은폐된 진실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체험의 운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계 질서에서 내리는 뭐 흰눈, 아니 상상계의 흰눈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음, 김금희의 마지막 이기성은 뭐 음, 마지막이라는 뭐 단어로 이제 좀 전착을 해서 음, 어 사실 이거는 좀 그 바로 이제 하기는 안 했는데 음. 뭐 배, 배추 배추밭과 이타신 뭐 이렇게 뭐 대충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요. 뭐 짧게나마 저희가 김승옥 문학상 2019년 작품집을 어, 뭐 리뷰, 뭐 나름의 평론, 비평을 해봤습니다. 감상 이렇게 했죠. 다음 주에는 김승옥 문학상 2020년 작품집을 읽고 저희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도 너무 기대돼요. 아, 정말 압도적일 것 같아서 잘 꼼꼼히 읽고 와야겠다 생각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